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대학 합격 소식들이 발표되는 시기이면서 여기저기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많은 가정에 흥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절친한 사람의 자녀 소식이 모두 기뻐하고 축하 댓글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이 모두 지난 수년간 아이들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라 더 소중하고 기쁨의 강도도 클 것임은 당연합니다. 자녀가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도 이제 시간은 조금 지나서도 그 당시 기쁨은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고 자녀의 성취와 끊임없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는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무쪼록 합격 통지서를 받은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 성공적이고 의미 가득한 대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보스턴 마켓의 최후, 성형수술의 실태, 플로리다 탈출, 오피스 복귀, 그리고 트로피카나 리조트입니다. 한때 인기 최고였던 보스턴 마켓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델라웨어주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스턴 마켓 스토어는 아직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빨강색 LED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쇼핑센터 안에 위치해 있고요. 한쪽에는 애크미 슈퍼마켓이 앵커 테넌트로 있고 반대쪽에는 이 앵커 테넌트로 바로 보스턴 마켓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퇴색되어 가고 있는 조그만 식당들이 있고 네일 살롱 등 이런 스토어들이 줄져 있는데요. 이것은 뉴워크에서 루트 273번을 지나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보스턴 마켓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최고 붐을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은 기름이 줄줄 흐르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스토어와 올리브 가든이나 베니겐스 같은 식당에 앉아 즐기는 이 질 있는 식당의 중간 위치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마치 집에서 먹는 음식에 이들의 최고 대표 음식, 바로 시그니처죠. 로티서리 치킨이 최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건강식이라는 생각이 물씬 나던 그런 느끼는 것이었죠. 1985년 보스턴 치킨으로 창업한 이후에 성공대로를 걸으면서 이제는 보스턴 지역을 한참 넘어 1200개 이상 스토어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27개의 로케이션만 남았고 조만간 모두 추가로 문을 닫을 것입니다. 앞에 말한 뉴워크 로케이션 스토어 안에는 검정 테이블 안에 의자들이 텅 빈 채 놓여 있고요. 창문에 걸려있는 오픈 사인은 그나마 익스텐션 코드에 이어져서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매니저 단 한 명만 일하고 있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키친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마련된 맥앤치즈나 크림 스피너치, 매시드 포테이토 이런 사이드 아이템들이 카운터 뒤에 놓여 있고 따뜻하게 진열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오직 움직이는 것이라곤 불꽃청에 의해서 돌고 있는 8마리 치킨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스토어에 들려서 코러 치킨의 오더를 손에 쥐고 나가는 대부분의 커스터머들은 현재 보스턴 마켓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그중 소수는 이런 현재 상황을 아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이곳을 자주 들리던 프레드 씨가 있습니다. 프레드 씨는 늦은 저녁 포클리프트 중장비를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이곳에서 늘 중간에 먹는 점심 음식을 사가곤 합니다. 추운 겨울에 일하다 중간에 먹기 딱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늘 신선한 집에서 먹는 음식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보스턴 마켓이 계속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별로 희망적이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장으로 이 근방을 지나던 쉐런 애덤슨 씨는 어린 시절 보스턴 마켓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다고 말을 하면서요. 노스캐롤라이나의 보스턴 마켓은 모두 문을 닫았다면서 이곳에 지나다 사인을 보고 반가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문한 치킨을 손에 쥐고 오늘 밤은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즐기겠다고 웃으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한때 최고 인기를 누렸던 프랜차이즈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로헌 그룹으로 그들이 운영을 하면서 방향을 되돌릴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십 개 스토어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또 거기다 수십 군데는 렌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십 개가 이어지는 소송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종업원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조사에 들어간 곳도 수두룩합니다. 올해 초 매사추세츠주의 노동청에 의하면 종업원 다수에게 급여를 주지 못해 벌금이 부과된 기록도 있고요. 작년 뉴저지주에서는 27개 로케이션에 영업 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회사가 63만 달러 밀린 급여를 지불하고 문을 다시 열었지만 실제 몇 군데가 이런 상황인지 정확한 숫자는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 산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보스턴 마켓의 현재 문제는 주인이 바뀌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90년대 최고 브랜드로 차별화로 인기를 누리던 시기였는데요. 이 회사의 주 전략은 경비를 최저로 낮추고 유지하는 데 두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졌고 회사가 추락하게 만들게 된 것이죠. 거기다 추가로 작용한 여파는 그 이후에 모든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서도 이제는 준비된 음식 캐리고리에 로티서리 치킨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보스턴 마켓이 차지하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보스턴 마켓은 그들의 성공 이후에 제일 큰 희생을 맞게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로스트 치킨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준 선구자임에도 한층 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커스코까지 등장하면서 그 타격은 몇 배 더 커졌죠. 커스코는 자체 로티서리 치킨 인프라스트럭처까지 건설하고 공급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어 이 중에는 네브라스카 프리몬트에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폴트리 컴플렉스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스코는 치킨 한 마리에 4달러 99센트에 팔아옵니다. 이제 커스코는 매년 1억 마리가 넘는 로티서리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에 4달러 99센트 가격은 지난 1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티서리 치킨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 되었지만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1990년 중반 당시는 이것이 다소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아지자 쏟아져 나오는 로티서리 치킨 브랜드도 수십 가지가 넘었는데요. 이 중에는 케니 로저스 로스터스도 있었고 모하머드 알리 로티서리 치킨, KFC 역시 로티서리 골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맛은 변해갑니다. 패밀리 사이즈 음식의 인기는 하락하고요. 이제는 치포틀레나 파네라 브레드가 좀 더 건강한 옵션이 되어버렸죠. 현재 커스터머들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모든 브랜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이름들이 더 고전하게 만든 이유도 됩니다. 오늘날 외식을 즐기는 다이너들, 이런 추세와 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한 통계가 있는데요. 아이폰이 평균 20달, 20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같은 것에 질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죠. 도어대시를 딜리버리하는 라샤드 깁슨이란 젊은이는 보스턴 마켓에 픽업을 들어왔는데요. 요새 보스턴 마켓에 오는 숫자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최고의 픽업 장소는 요새는 타코벨, 맥도날드, 그중에 최고는 단연코 칙필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칙필레이를 엄청나게 주문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안에 보스턴 마켓에 남아있는 매장은 거의 다 사라질 최후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사우스 LA 지역인데요. 이곳의 스트립 몰 안에 위치한 담배 가게 바로 옆에 한 메디컬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닥터 모하메드 야기의 오피스인데요. 닥터 야기는 라스베가스에서 온 28살 여성을 시술했습니다. 팔과 복부에서 지방을 빼내는 수술이었는데요. 야기 박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 흡입, 라이포석션을 해왔는데 그러나 그는 소아과 의사로 트레이닝을 마친 의사입니다. 그녀를 이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이 환자는 호흡이 멈추자 패러메딕이 출동했고요. 결국 그녀는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여성인데 수술 중에 뇌에 산소 공급이 문제가 생기고 사망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전문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요새 돈이 많이 벌리는 성형시술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여기에 적절한 트레이닝이 거의 없는 경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물론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미국 내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인이 트레이닝을 받은 분야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성형외과 의사 소사이티의 전 회장인 닥터 마이클 왕 박사는 캘리포니아주는 본인이 소아과로 트레이닝이 되었어도 자신이 있다면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일로 소송을 건 캘리포니아 의사 보드에 의하면 애초 야기 박사는 LA 지역의 소아과에 중점을 둔 가정의학 클리닉에서 일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9년 즈음에서 성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푸른 정맥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슴 성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음식이 폐로 들어가는 위험도를 막는 이유로 수술 전에 음식이나 물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겼고요. 수술 전에 환자는 물과 음식을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힘든 당뇨병 환자일 경우에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서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의사 보드는 야기 박사의 책임을 결정 내리고 올해 초 의사 면허증 반납을 오더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변호인 측에서는 야기 박사는 의료 지식을 높이는 이유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환자에게 더 광범한 서비스를 제공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성형 부분은 그의 프랙티스의 적은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망 이후 몇 달 후 야기 박사는 $6,500 리펀드를 내주고요. 여성의 가족들은 말프랙티스로 고소했고 작년에 결국 양측은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측면에서는 이런 비극의 예방이 절대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가 면허증을 받고 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제한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면허를 가진 의사는 의료의 어떤 분야라도 법안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자신이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컨티닝 에듀케이션을 받고 있다면 어떤 분야라도 프랙티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데 일정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누군가 피해를 입은 뒤에나 벌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 분야 의사들을 특히 성형시술에 몰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시저가 병원 바깥에서 시행될 수 있고 또 환자는 주로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의뢰에 일어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들이죠. 일반적으로 의사가 특정 병원에 본인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프리빌리지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사의 훈련 트레이닝 백그라운드를 상세히 체크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오피스에서 성형 시술을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 의료보험회사 역시 회사가 돈을 내줘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할 의사의 자격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는데 흔히 많은 성형수술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medically necessary가 아닌 이유로 환자들이 보통 본인 부담이고 보험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 성형외과 보드의 전 프레지던트였던 닥터 제프리 스웨트남 박사는 성형수술은 99% 캐시라고 말합니다. 환자 보호단체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성형시술을 벌어들이는 액수가 워낙 커서
트레이닝이 불충분한 의사들까지도 끌어들인다면서 지난 2023년 이 북미 지역의 성형수술 마켓에서 소비된 액수는 무려 180억 달러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층 더 강화된 스탠다드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형수술을 한다는 시술한다는 마케팅하는 의사들 중 12%는 그들이 훈련받은 분야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요. 비뇨기과 의사, 마취과 의사, 한 명은 의사도 아닌 혈액 채취하는 플레바토미스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내가 베이비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듯이 트레이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가 라이포석션을 한다는 것 신뢰가 가느냐고 되묻습니다.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요. 흔히 생각하기엔 성형수술은 쉽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응급실 담당자가 말합니다. 성형수술이 잘못된 이유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숫자가 엄청나다면서 주로 감염, 인펙션 또는 상처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형수술 분야야말로 마치 서부국 시절 와일드 웨스트를 연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병원 입원이 아니고 아웃페이션트로 시술할 경우 충분한 마취를 이용해 시술해 환자의 위험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의사 트레이닝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일부 의사들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수 마취로 시술하면서 이것을 피해가는 변칙 수법도 진행 중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야기 박사의 경우 적절한 인증서 없이 혈관 마취, 인트라비너스 세데이션을 이용해 이번 환자 시술에 사망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번에 환자 사망 이후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또 다른 환자, 2018년에 또 다른 환자의 경우 발작이 일어나 결국 LA 카운티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사실도 밝혀진 것입니다. 메디칼 분야는 이런 현실에 의사의 자격 조건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차원의 힘겨루기와 목소리들로 단기간 변화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최근 플로리다주는 인기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과 또 지난 몇 년 동안 새로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들 모두 요새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생활비에 정치적으로 심하게 갈라진 상황 등으로 오히려 플로리다주를 떠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바라 카터 씨 예를 들었는데요. 본인은 얘기합니다. 결코 포스트카드에 올라있는 멋있는 환상의 플로리다 꿈을 가지고 이주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옮겨온 뒤에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동물이죠. 아마디오 침입에 집을 크게 망가뜨리는 것이 지속되면서 얼마 전 $9,000가 넘는 돈을 들여서 수리 비용에 이 혀를 내두른 것입니다. 또 이어서 몇 번 경험한 허리케인에 지속되는 치열한 정치 싸움, 그리고 그녀의 간에 문제가 생겨서 투모를 절단해내는데 의사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고개만 저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지 딱 1년 만에 챙길 수 있는 것 모두 차에 싣고 고향인 캔자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마련했던 집은 물론 $40,000 이상 손해를 보면서 처분했고요. 애초에 플로리다주로 오기로 한 이유는 그곳에 사는 딸과 손자, 손녀를 가까이 가려 이주했던 건데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왜 다시 캔자스로 돌아왔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녀는 말합니다.
플로리다는 휴가 가는 생각과 달리 실제 거기 산다는 것은 절대 다르다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플로리다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플로리다주는 지난 몇 년간 인구 증가 붐을 맞았죠. 2022년 한 해만 해도 그곳으로 이주한 숫자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비록 팬데믹 동안 뜨거웠던 추세보다 다소 식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곳으로 이주한 숫자는 텍사스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모기지 신청자 숫자 데이터를 보면요. 플로리다주로 이주하는 숫자 2명당 1명은 떠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십만 명이 플로리다의 좋은 기후에 주정부 세금이 없다는 것에 낮은 생활비에 끌려서 이주를 결정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2022년 50만 명이 넘는 숫자는 플로리다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플로리다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뛰어오른 보험금, 또 위협적인 정치 환경, 트래픽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극심한 기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조디 커밍스라는 여성인데요. 2021년 플로리다에서 탈출해 커네디컷주로 옮긴 여성입니다. 절대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면서 플로리다는 한층 삶이 수월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페이스도 다소 느리고 조용하고 한층 더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한밤중에 100도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 사귀기도 쉬울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생활비는 너무너무 비쌌다고 말합니다. 주정부 세금이 없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만 아주 높은 자동차 보험료에 렌트비, 음식 비용 등 그녀를 재정적으로 압박한 것이죠. 결국 6개월 동안 남플로리다의 뜨거운 기후와 트래픽에 지친 그녀는 북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짧은 기간의 플로리다주는 나에게 맞지 않는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비가 크게 급증하는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플로리다주 몇 군데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곳이 마이애미, 팜비치 등인데 주로 사우스 플로리다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2월에 전년에 비교해서 소비자 물가가 5%가 올라갔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3.2%였습니다. 또 주택 보험료가 1년 만에 42%가 증가했고 그리고 1년 평균 프리미엄이 그래서 한 사람당 $6,000 정도 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도 전국 평균보다 50%가 높다고 하는데 거기다 플로리다주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전국에서 집을 사는데 가장 비싼 지역 중에 들어갑니다. 주택 가격이 2022년 이후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의뢰이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 카터 씨는 본인은 중도 공화당 쪽이라고 말하지만 플로리다주 살 때 본인 견해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정치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내 나이는 은퇴 나이인데 남은 인생을 쉬면서 즐기고 싶지 누구와도 투쟁할 에너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뉴욕에서 옮겨온 사람들인데요. 2023년 플로리다로 옮겨온 사람들 중 9%는 뉴요커들입니다. 이 중 한 사람인 루이스 래코비치 씨는 응급실 의사입니다. 응급실 의사로 일해오면서도 얼마 전 코비드로 거의 죽을 뻔했던 본인인데요. 좀 더 여유로운 삶에 생활비도 저렴하고 따뜻한 기후를 상상하면서 지난 2022년 웨스트 팜비치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로 직업도 잡았고요. 부인도 선생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플로리다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연관된 서비스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주택 보험료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받는 샐러리는 상당히 좋았지만 겨우 생활 비용을 이어간 것이죠. 삶의 질 차원에 완전히 실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도도 심각했다고 하면서 2023년 통과된 플로리다 주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총을 지참할 수 있게 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플로리다 탈출을 결심한 것이죠. 또 커네디컷으로 이주한 베로니카 블라스키 씨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활비, 보험료 등 3년 만에 플로리다주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남편이 더 높은 임금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따뜻한 기후에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고 온 것이죠. 40대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커네디컷 집을 팔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정착했죠. 그러나 곧바로 홈 오너스 인슈런스 회사가 연락이 와서 오래된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보험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자세였습니다. 결국 $30,000를 들여서 지붕을 공사했고요.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재산세 등 마음이 괴롭던 차에 커네디컷주에 있던 전 고용주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복귀 제안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플로리다주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캔사스주로 돌아온 앞에 말은 카터 씨는 위치타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55세 이상 거주하는 커뮤니티에 정착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내던 액수보다 한층 저렴한 렌트를 내면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플로리다주에 사는 딸은 언제고 방문할 수 있다고 웃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오피스 복귀를 의무화하는 고용주 측과 원격 근무를 주장하는 측 간에 은근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경제가는 무조건 오피스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동료와 소셜라이즈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러나 단지 일주일 5일 동안 오피스 출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집에서 원격 근무하는 형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으로 오피스 복귀 의무화에 두 가지를 겸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매일 오피스 출근 의무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추세라는 것이죠. 도심지에 주로 위치해 있는 오피스들의 시내 근방 주택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거의 6,000개 이상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2019년 평균 출퇴근 거리는 10마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35마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도 따라서 늘어난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시내에 거주하는 비용이 급속히 비싸게 먹히게 변하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시내에 거주하지만 이것이 사실 지속이 어려워진 사람들 숫자가 엄청납니다. 결국 임금이 아주 높고 도심진의 주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죠. 이러니 많은 숫자의 저임금이나 중산층 종업원들은 외곽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런 것은 팬데믹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로 변하면서 교외로 이사를 나갔고 도심지는 반대로 비어가게 변했죠. 이 당시에 교외 지역의 인구 증가는 1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피스 복귀와 원격 근무 중간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주를 이루는 추세인데요. 교외이면서도 출퇴근이 비교적 가능한 곳들이 인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현실이라 회사 리더들에게도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유동성 있는 것을 참고할 것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죠. 장본인이 바로 스탠포드의 경제가 닉 블룸 교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룸 교수는 NYU의 스캇 갤러웨이 교수와 함께 팟캐스트에 참여하면서 근무 형태 미래에 대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블룸 교수 견해로서는 현 상태를 보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원격 근무하는 것이 이 현재 이견들 중에 결국 살아남고 굳건하게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회사 측 순이익면에 가장 합리적이란 이유이죠.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강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이익, profit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원격 근무나 주 4일제 방식들, 종업원들 근무 성능, 퍼포먼스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증명되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종업원이 바뀌는 턴오버도 줄여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에 보면 턴오버 줄이는 것이야말로 현재 존재하는 종업원들에게 봉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더 비싸게 먹힌다는 것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블룸 씨는 순수한 경제 절감 차원에서만 본다면 100% 원격 근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오피스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피스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출근해서 누군가는 인사과에서 일하고 누구는 페이롤을 담당하고 어떤 직원은 데이터 엔트리를 하는 모습, 고용주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일할 공간 오피스 스페이스 경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근데 방금 위에 말한 이 대부분의 임무는 전국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원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본다면 하이브리드나 fully remote, 원격이 가장 이익면의 최고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회사들 차원에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 내 종업원 중 60%는 매일 출근해 일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주로 의료계, 소매업계, 생산업계의 필수직, essential 서비스 종업원들입니다. 나머지 30%는 하이브리드고요. 10%는 모두 원격으로 근무하는데 이들은 주로 뒤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오피스 복귀 측을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갤러웨이 교수는 팬데믹이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그 이전 정상화 복귀가 되었는데 오직 오피스 복귀만이 예외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엄청난 액수의 재정이 특히 30세 이하 젊은 층들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거 부동산에 쏟아져 움직이는 것이 놀랍다고 말하면서 주거지 주택에 집중하는 젊은 층이 이해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측도 상당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솔로몬 CEO는 원격 근무, remote work라는 것은 단순히 비정상이라는 의미로 aberration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JP 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딕슨 역시 최말단 종업원의 경우 원격 근무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원격 근무하는 사람은 일하는 척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러웨이 씨는 사람들 간의 릴레이션십은 모두 일터에서 생겨나고 젊은 사람들에게 소셜라이제이션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에 말한 모든 CEO들도 동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격 근무는 사회적인 차원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블룸 씨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50여 명의 스탠포드 학생을 대상으로 볼 때 이 중에 절반은 집에서 원격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유는 경험 있는 멘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인터랙션이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조그만 본인의 아파트 바깥으로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3분의 1은 완전히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에 무관하고 모든 분야를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2일에서 3일 정도는 출근을 선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요. 다른 동료에게 배울 점도 다 안다는 것이죠. 단지 일주일 5일 내내 출근은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블룸 씨가 앞을 내다보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오랫동안 고전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주일 5일 출근하는 사람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의 대도시 도심지는 도넛 이펙트라고 하는 이 중간이 텅 비고 주위로 돌아서 성장하는 상황이 될 전망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각각 회사 차원에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견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트로피카나 그러면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인 것은 이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트로피카나, 지난 1957년 당시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비싸게 건설된 리조트였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래머의 초호와 럭셔리의 대명사였던 곳이죠. 당시에는 라스베가스의 최고 중 최고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라스베가스의 최장 기간 동안 공연되고 있는 쇼죠. The 폴리스베르그의 카바레는 유명한 이 새털들로 날리게 치장한 쇼걸들의 모습이 아이코닉하죠. 이곳은 또 한때 마피아와 연결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007 제임스 본드 영화 Diamonds Are Forever 영화 일부 장면이 여기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 화요일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면서 끝없는 수많은 스토리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죠. 이곳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직 남아있는 2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말 헐리게 되면서 앞으로 메이저리그 야구장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2028년부터는 이 오클랜드 에이스의 이제 에이스가 되겠죠. 홈 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성기 때 최고 호화판의 대명사였고 유명한 마술가지요. 시그프리드 앤 로이가 데뷔를 한 곳이고 리조트 안의 블루룸은 1960년대 수많은 재즈 음악가들이 서는 최고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야속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최고 자리에서 멀어져 갔죠. 주인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가을에 3억 8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액수를 비교해 보면요. 현 라스베가스에서 최고 수익을 올리는 윈이나 벨라지오 같은 것이 올리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죠. 라스베가스의 한 역사가 말에 의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찾는 데는 지난 과거를 찾으러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수많은 전 세계 관광객이 이곳에 올 때는 가장 최근 유명하고 요란한 벨소리의 화려함을 찾는 것이라는 지적이죠. 현 소유주인 발리스 코퍼레이션은 트로피카나 게임 도박장은 지난 화요일 새벽 3시를 기해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00개 호텔방에 묵은 마지막 호텔 투숙객은 같은 날 정오 12시를 기해 모두 체크아웃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건물이 허물리게 되는 데몰리션 준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앞에 말한 트로피카나 오너십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요. 현재는 발리스 그룹이 소유하면서 이제 3만여 명 수용이 가능한 야구장 건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발리 측은 트로피카나 카지노 리워드스 포인트는 4월 1일까지 상환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전국의 어떤 발리스 프로퍼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걸쳐서 모든 포인트를 트랜스퍼가 가능한데 이것은 올해 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인 정보는 네바다주 법 아래 트로피카나 라스베가스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따르면서 철저히 지켜질 것입니다. 4월 이후에 되어 있는 모든 레저베이션은 캔슬되었고요. 모든 디파짓은 7일에서 10일 안에 리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작년 11월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은 에이즈의 현 오클랜드에서 2028년 라스베가스로 옮기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네바다주 역사상 첫 번째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 전 오클랜드 레이더스 풋볼팀이 오클랜드에서 라스베가스로 옮기고 이제 오클랜드 야구팀마저 라스베가스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30명의 야구 구단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2024년 시즌이 마지막으로 오클랜드 컬러시움을 사용하고 올 시즌이 끝나면 현재 리즈가 만기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라스베가스의 야구장 건설 마무리되는 2028년까지 그 사이 동안 어디에 홈구장으로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는 소문에 의하면 사크라멘토, 솔트레이크시티 아니면 오클랜드 시정부와 컬러시움에 이 임시 딜을 맺고 이 기간 동안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스베가스로 옮기는 것이 결정되고 구단주인 존 피셔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면 알기에 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클랜드 에이스 팬들도 지난 수년 동안 비싼 티켓 가격에 매년 조별 꼴찌를 면치 못하는데 분노를 느껴왔죠. 특히 지난 2011년 그들의 팀에 대한 영화 머니볼이 나오면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사실 수년 동안 에이즈가 오클랜드에 머무는데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제는 라스베가스로 옮기는 것이 결정난 것이죠. 약 15억 달러 공사비가 예측되는 가운데 3만 3천 명 자리에 지붕도 일부는 닫을 수 있고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게 네바다 주 의회는 3억 8천만 달러 재정을 화려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건너편에 1,500개 호텔 객실이 있는 새로운 카지노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실 이 야구팀 에이즈의 역사는 필라델피아 애틀레틱스로 출발해서 1901년 창설됐습니다. 그때 당시 새로운 아메리칸 리그의 일부로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955년 캔서시티로 옮기고 1968년부터 오클랜드에 자리 잡았습니다. 구단 역사에 총 9번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고 더욱이 1970년대 오클랜드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움직임 결정을 보고 야구 커미셔너 롭 맨프리드는 라스베가스는 메이저리그의 제일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야구장 건설될 이 렌더링을 이렇게 보면 나타난 것을 보면 흰색 돛 모양의 지붕이 있으면서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로컬 기후에 맞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3년 전 오클랜드에서 라스베가스로 옮긴 풋볼팀 NFL 레이더스에 이어 이제 오클랜드 야구팀 에이즈가 라스베가스로 2028년부터 새 구장이 홈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라스베가스의 상징 트로피카나 리조트 자리가 헐리고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피카나의 스토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묵어보기도 했던 트로피카나 리조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라스베가스의 대표적인 장소였고 수많은 스토리들로 가득 찼던 장소는 앞으로 메이저리그 야구팀 에이즈의 홈정이 될 것입니다. 한때 전성기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 추세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면서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특이함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환상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전 세계 관광객으로 가득 찬 곳이고 이들은 일반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화려함과 짜릿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최신식 최첨단 자극만이 그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